오늘부터 그 곽윤직 시리즈 강의를 할 건데요. 특별히 그 곽윤직 시리즈 교과서를 채택하신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책은 가장 그 잘된 책인데 요즘 그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또 제가 한 5년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다른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또 유력한 학설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돈하느라고 보충 교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빠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달리 그 추가로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따라하기라는 거를 보충 교재를 한 것은 예습 복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습 복습. 그 강의하면서 그 목표를 두는 것은, 내가 참 원래 논리 정연한 사람인데 넉 달 만에 강의를 하느라고 머릿속에 뭐가 한꺼번에 떠올라가지고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만 계속 책만 보다가 갑자기 한 넉 달 만에 강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떠오르네, 할 말이. 여러분도 근데 책 한 20권 쌓아놓고 그걸 매일 보고 앉아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원래도 내가 좀 분열증 증세가 좀 있는데다가 법학도는 모름지기 분열증 증세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변수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죠. 한 개씩 고려하면 안 되고. 따라하기는 왜 그걸 추천을 하냐면,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원에 와서 왜 법학 강의 듣는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걸 바라지, 학원에 와서 법학 강의 듣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을 똑바로 못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러니까 법학 교재를, 그러니까 그보다도 포괄적으로 전공 서적을 읽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강의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곽윤직 시리즈가 정통 표준 교과서입니다. 법학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전범에 가까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서 문장들을 읽어보면 알지만, 법학자가 그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한 반세기 정도 된 건데 아직도 표준 교과서입니다. 어떤 책이 50년을 버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은 뭐 10년 정도 반짝하고 쓰러지죠, 다. 이 책은 이게 반세기가 넘은 책입니다. 곽윤직 선생님이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분이죠. 40대 초반에 이걸 쓰셨다는데, 동북아 전체에서 하여튼 뛰어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법학 서적을 어떤 책이든지 혼자서 마음 놓고 읽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곽윤직 선생님 책을 똑바로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떤 책이든지 읽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요즘 들어와서 이상하게 그 책을 혼자 못 본다,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교재로 따라하기를 풀어보면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것이구나, 책을 이렇게 읽는 건가 보다, 이런 걸 알게 하고, 그 민법 해강이라는 것은 요즘 뭐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뭐 곽윤직 선생님 책은 뭐 노인네가 쓴 책이고, 뭐 판례를 빨리빨리 도입을 안 한다, 좀 학설이 낡았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자꾸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사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요.
곽윤식 선생님 책을 똑바로 읽다 보면 현재 새로 나오고 있는 학설들도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 보충교재 해강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 현재 민법 총칙 교과서만 한 15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시면 안 된다. 비교해 보시면 왜 곽윤식 선생님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새로 나와가지고 대단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뭐 곽윤식 선생님 책에 다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다른 각도에서 써놓은 거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책이 좋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거의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쉽게 안 갈 때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고 빨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건 몰라도 이 책에 없는 것이 다른 책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 생각에 향후 한 20, 30년 계속될 겁니다. 원래 실제로도 강단에 곽윤식 사단이 잡고 있죠. 학교에도. 이게 쉽게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대해서 이 신림동의 그 서점에 가서 보면은 뭐 책들도 많고 보충교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 싸놓으면 한 30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볼 만한 그 여유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재를 우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좀 설명할게요. 아주 기초가 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이렇게 법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잘 쓴다고요. 통설, 판례, 그 다음에 사례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사례라고도 안 그러고 뭐 케이스라고 그러면 뭐 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는데 인문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개념을.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한꺼번에 알아둘 만한 말이 뭐냐면 그 법학 용어에 그 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말이에요. 돈. 한국은행권. 그것도 이 통자를 써요. 이 통자. 통설, 통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이 통자 들어간 거는 이 통은 통용력의 준말입니다. 통용력. 그래가지고 통설이란 말이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통용력 있는 학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용력이 뭔가를 쉽게 이거에 비추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받고 10,000원짜리를 냈을 때 슈퍼 주인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까지 종이 쪼가리 하나를 건네주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그 종이 10,000원권 지폐는 무조건 10,000원 가치의 통용력을 강제로 갖게 돼 있어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도 없고 설명을 요구할 수도 없고 왜 이게 10,000원 가치가 있다는 건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용력의 의미가 나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곳에서 법률 용어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두라요. 통설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왜 꼭 알아야 되는 거냐 하면 이게 통용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견해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견해가 A, B, C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통설이라면 이 통설은 왜 그게 옳다는 건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왜 이 통설하고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통용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은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먼저 통설을 익혀야 됩니다. 통설을.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조심할 일이 뭐냐 하면 이 교과서나 그 참고서 중에 통설을 미리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예컨대 김영배 선생님의 책이나 이은영 선생이나 그 이영준 선생님의 교과서는 이 통설을 어느 정도 숙달한 사람 보고 읽으라는 책입니다. 그거예요. 책 자체가 쓸 때 당초. 그러니까 막 그 책을 먼저 읽어버리면 거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통설을 비판만 하지 통설을 소개해 놓은 게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상 알아두시고
이 판례라는 말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뭐 판례 교재가 따로 있죠 또 아야. 근데 판례라는 것도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판결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판결. 응? 어떻게 다를까 이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용어는 이겁니다. 예자. 선례라는 말을 줄인 건데 리딩 케이스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앞선 예로 어떤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판결을 특별히 판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걸 무조건 판례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여러분이 그 판례를 나중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요새 법원행정처에서 CD 늑장으로 다 나와 있죠. LX라고. 이 동네는 뭐 불법 복제에서도 판례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겨울방학에 그 심심할 때 그 서초동 가가지고 대법원에 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이 있으면. 들어가서 좀 사봐요, 좀. 법원행정처가 뭐 한다는가. 대법원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다음에 대법관이 될 꿈은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은 뭐 안 가도 되고. 가서 그런 거 하나 사보라고. 근데 그 LX 같은 거 보면은, 가격이 3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법률 문헌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CD에.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거를 판례집 사서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 컴퓨터에,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집어넣고, 매일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버릇을 기르라게, 차라리. 다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거 없이. 근데 그 수많은 판결들이 다 판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오는 모든 판결을 무조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해서도 또 상세한 거는 나중에 프린트 나와주겠지만, 이 사례라는 것도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 같은 거를 이렇게 옮겨다 써놓고, 거기 원고라고 쓴 거 다 갑으로 바꿔버리고, 응? 피고라고 쓴 거 다 을로 바꾸고, 소외인 이렇게 나온 거 다 병으로 바꾸고, 이렇게 놓고 문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사례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만든 건 사례가 아니에요. 나중에 차근차근 보겠지만 여러분이 미리 말해줄게. 민법 사례는 그 이론 판례 학설 같은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있지 않으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법이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한 50개밖에 없습니다. 전형적 사례가.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 산 문제 이렇게 듣다 앉아서, 야, 이건 낯선 거다.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시험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례집 같은 거 꼭 보고 싶으면, 현재 민법 사례집은 2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선생님이 쓰신 거하고, 송독 선생이 쓴 거 있죠. 그걸 보고서 어떤 풀이 방법을, 요즘 학생들 보면 이렇게 법학 문헌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갖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외운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는 걸 외우고 있다. 쓸데없이. 여러분이 그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 사실인가 아닌가는 건 딴 문제고 하여튼 생각하지 않습니까? 혼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이겁니다. 박윤 선생님의 책.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요거와 관련돼서, 뭐, 이거 말고 비슷한 말이 다수설, 소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모든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쓸 때 아무렇게나 자기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고 남의 책을 인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곽준식 선생님의 책에 차례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로마자 꼬마 번호로 13페이지인데 그러니까 1페이지 앞장이요. 거기 주요 참고 서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요 참고 서적. 여기를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요 참고 서적이 보면 다 원로 선생님들 거죠. 뭐 최근에 썼다고 볼 만한 것은 이용준 선생님의 책이 한 권 있다고. 이용준 선생님의 책도 1987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곽준식 선생님 책이 낡은 책이라고 그러죠. 인용한 책이 전부 반세기 전 거 뭐 이런 거죠. 20년 전 거. 근데 이 참고 서적이 왜 꼭 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냐 하면 제 보충교재 산 사람은 말이에요. 이 참고 서적이 어디냐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뒤에가 있으니까. 405페이지를 보면 참고문헌을 써놨죠. 405페이지. 해강 말이에요, 해강. 참고문헌을 써놨는데, 이게 다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어떤 책은 그 책에서 참고한 책 있죠. 참고한 서적을 기준으로, 여기서 곽윤식 선생님처럼 뭐 한 10분의 책을 인용했다. 이렇게 되면 쭉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다수냐 소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모든 민법 교과서가 곽윤식 선생님하고 똑같은 책을 인용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은 다른 책을 인용할 수가 있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인용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곽윤식 선생님은 다수설이라고 그러는데 딴 책에서는 이게 소설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인용한 서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거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학생은 이거 가지고 혈압을 올리면서 왜 여기서는 소설이가 되는데 여기는 다수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용한 책의 종류와 권수가 다르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인용할 리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책을 서로 다 인용하는 건데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각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용 안 한 책은 뭡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책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처럼 왜 인용을 하겠어요? 뻗어서 나와 있는 걸. 그래서 요 기본 용어들을 익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이렇게 펴봤어요. 프린트에 그 넓은 게 있죠. 넓은 게. 그런 걸 잘 안 나눠주는데 내가. 점차 이렇게 양보해가는 과정인데 강의가 이게. 넓은 프린트를 보시면 2페이지로 돼 있죠. 그게 총칙 전체를 한 장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 이상하게. 좋아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장으로 줄여놓은 거 없을까? 50페이지로 요약한 건 혹시 없을까? 뭐 이런 거. 근데 그 한 장으로 줄였는데 이 민법 총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 그래서 오늘 나와준 프린트가 그거죠. 앞에 거는 서론의 체계고 뒷페이지는 본론의 체계입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왜 도움이 되냐 하면 서론의 큰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본론의 큰 제목을 살펴보면 서론은 민법에 관한 거고 본론은 전부 권리에 관한 거죠.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물에서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칙을 강의 들을 때 서론에서 여러분이 배울 건 뭐냐 하면 민법이 뭐냐에 관한 겁니다. 민법이 뭐냐,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배울 거는 거기는 권리라고만 써놨는데 여러분이 말해요. 교과서 46페이지를 펴가지고
46페이지를 펴가지고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찾아보시면 권리 의무를 합쳐서 보통 권리라고 한다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권리 의무를 합쳐서 그냥 권리라고 보통 말한다. 근데 그 이 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전부 제목이 권리라고만 써 있죠. 그 당연히 의무라는 말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써 있으면 권리 의무에 관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권리 의무에 관한. 민법 총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루는 게 민법이 무엇이냐, 효력이 어떻게 되냐,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걸 다루는 거고 본론은 여러분 그 교과서 45페이지부터 본론이 시작되죠. 교과서 45페이지부터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2편 본론 이렇게 돼 있죠. 그 4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이 권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프린트물의 2페이지에 관한 거예요. 그거 다입니다. 그거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44페이지까지는 서론에 관한 거고 교과서가. 그래서 그걸 두 장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 첫 시간에 말을 하면 요즘 학생들 중에 일부는 말이에요. 극소수는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말하면 듣질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폭압적으로 막 특이하게 말해야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프린트물 메뉴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서너 번씩 써보라니까요.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한 30분씩 일찍 일어나고 그걸 한꺼번에 한 100번 써가지고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매일 서너 번씩 써봐요. 총칙이 끝날 때쯤이면 그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꺼운 책 한 권의 전체 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를 왜 써보고 그 체계를 좀 기억해 두라고 하냐면 처음에 힘들겠지만 숙달이 되면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사람에 관한 효력을 배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민법 총칙 전체에서 여기쯤 와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다, 그걸.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그래. 그건 많이 체계적인 건 아닌데, 항상 장에서의 위치, 체계적 지위라고 합니다. 어떤 장에서 어디쯤 속한 문제인가, 이걸 알아내는 게 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매에 관해서 우리가 뭘 다룬다 했을 때, 다짜고짜 매매에 관해서 무슨 문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매매라는 것이 우리 민법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하는 걸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걸 뚝 떼내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외운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게 만약에 민법 총칙이라고 한다면 민법이 총칙만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각법들이 있습니다. 물권, 뭐 채권, 친족, 상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그 중에 총칙 중에서 예를 들면 대리법에 관한 거. 대리법은 또 법률행위 전체에서 행위자 스스로 법률행위라는 게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어떤 그 위치를 추적해 가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겁니다.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학도.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다짜고짜 머리를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외운 걸 떠올려가지고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헌법 전체에서 기본권과 통치구조, 거기도 또 서론이 있죠. 그 중에서 기본권 중에서 또, 자유권적 기본권, 그 중에 세분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법학은 그리고 원래 변증적인 겁니다. 어떤 사안 위주죠. 시험 받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전체에서 본론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근데 기본권에 관한 문제구만. 그 중에서 기본권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거구만. 나중에 여러분이 헌법을 배우게 되면 알지만 기본권에 어떤 조항이 있는 것과 통치구조 안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를 다 배웁니다. 구별 실익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뭐가 문제고 또 그 안에서 여기 들어가면 이게 뭐가 논점이 되고 이 차들 저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외우지 않고도. 근데 이러지 않고 단편 이걸 외우게 되면 나중에 이걸 따로 공부해야 돼 또. 이게 뭐가 문제고 어디쯤 있고 뭐 어느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이런 걸. 그게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끔 힐난을 해갖고 학생들이 처음에 오해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모양 굉장히 티를 내요. 15시간씩 책을 봤다는 동 무슨
책을 한두 권 보는 게 아니라는 둥.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냥 한 8시간 정도 공부해갖고 한 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생돈을 들여서 잔뜩 해놓고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프린트를 외우라는 거예요. 내 말은 결론은. 그 효용성을 말하라고 그러니 효용성. 목숨 걸고 외워요 그걸. 요즘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를 못 보겠던데 젊은 사람들이. 뭐 상당수는 살지만 또 일부 상당수는 그렇게 안 사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유가 많더라고 이상 여유가.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 3천 몇 명이 봤던데 보니까 외국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써놓은 걸 좀 읽어봐요. 좀 읽어봐. 공부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죽으라는 건 아니고 죽도록 좀 공부를 해보라고 젊을 때. 젊을 때 죽도록 뭔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더 늙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나이 먹으면 죽도록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체력이 안 받쳐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죽도록 좀 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빼먹은 말이 있을까? 뭐, 입문하는데 필요한 말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재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법학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시험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볼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안 봐도 되고, 그 추천할 만한 책이 몇 권 있어요. 추천할 만한 책이. 그, 곽윤직 선생님이 자기 삶의 모델로 삼은 분이 일본에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와카즈마 사카의 선생님이신데, 이것도 와카즈마 사카의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세요. 또 법학도 무식하게 안 쳐요. 여러분의 이름을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부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름을 왜 바꿔요? 이름을 부를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하면 본인이 들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 앞에 가서 아처형 선생님 이름 이 사람이 알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남의 이름 바꾸지 말라고. 모르면 좀 물어보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민법 안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법 안내.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민법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민법의 조문은 왜 그렇게 만들었으며 법학책 쓸 때는 왜 그따위로 글을 쓰고 재미없게 그런 이유가 다 써 있어요. 이분 자신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것도 써 있고 뒤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문장이 쉽진 않겠지만 이게 처음에 읽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뭐 이게. 근데 이분이 그 동경대에 계시던 민법 선생님인데 은퇴하시기 직전에 동경대 법대에 갓 들어온 젊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외손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상한 뜻으로 쓰신 책이라고 서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걸 딱 읽어가지고 왠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은 그 외손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의 외손자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그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호세 용파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괴이한 저인데 스페인에서 출생해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교수를 합니다. 재밌는 분이죠. 이분의 그 법철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철학 입문. 법철학 입문이 있는데 저거는 다른 법철학 서적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사람 이름만 잔뜩 나와 있고 알 수도 없는 이름만 잡혀놓고 저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법학에서 다루는 이 용어들이 무슨 뜻일까 정확히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말이 내용이 뭘까 이런 걸 다루는 책입니다. 저게 교토대학에서 강의 주신 것 같은데 막 입문한 그 법학도들을 위해서 법철학 책 여러분이 책방 가서 그냥 법철학 책 사보면 알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읽으라고 해봐야 뭐 재미도 없고 읽지도 않아요. 내가 알기로. 저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옛날부터 추천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방에 말을 안 해놨더니 안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 이 민법 안내는 그리고 참 이게 이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해서 내놓고는 안 팔려갖고 문 닫을 지경이 됐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가치를 파악하고 딥다 홍보를 해가지고 막 이거 제주도에서 샀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테이프 듣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찍어대더니 이게 잘 팔리는 거 보니까 이거 2권도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2권도 번역해놨어 보니까. 이건 주홍색, 이건 녹색이던데. 이거는 읽지 말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안내가 아니고 총칙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건 일본 민법 총칙에 관련된 옛날 글을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출판사에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비양심적이에요. 이게 안 팔려서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팔리니까 이걸 덕커덕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비겁하니까. 두 개 보고 그다음에 내 홈페이지에 그 주소를 적어놨는데 동화된 거기에 허일대 선생이 아르투어 카우프만이라는 독일의 그 저명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책은 대부분이 그 사람 걸 갖다 뺏겨 쓴 겁니다.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근데 아르투어 카우프만 선생님의 그 법철학에 관한 어떤 조그만 겁니다. 양이 적어요.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법철학 입문이라는 걸 허일대 선생이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 내가 인터넷으로 뒤다가 찾아냈는데 그 주소에 딱 들어가면 바로 문장이 떠버립니다. 공짜로 다운받아서 보라고, 공짜로. 이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꼴찌를 어떻게 붙어가지고 당장 그냥 붙었다 그러고 어떻게 대충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안 읽어도 돼, 이런 거. 그냥 머리만 아프고, 하고 싶으면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억지로. 근데 나도 좀 법조인답게, 법학도답게 좀 법학책을 좀 보고 남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좀 말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걸 좀 읽어보라고. 오늘 나눠준 조기창 선생님의 그 논리와 직관이 있죠. 그것도 제발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외우다시피 읽어요, 거의. 그 대화할 때 좀 이렇게 품격 있게 말을 해봐, 좀. 그렇게. 그 논문에 있는 듯이. 거기 어려운 말 없죠, 거기. 거기 내가 라틴어하고 독일어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한자를 전부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조회만 딥다하고 다운만 받아놓고 안 읽어보니까 왜 이런데 물어봤어. 한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싹 바꿔놨으니까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맞춤법을 다 고쳐놓고 그거 몇 페이지, 한 7페이지밖에 안 되죠. 여러분 정도의 나이에 여러분 정도의 그 능력과 어떤 그 의욕이 있다면 그 7페이지 정도는 하루는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암송 못합니까? 여러분 암기의 귀재들 아닙니까? 암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암기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외워버리겠다 그냥.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외워요. 그런 걸 기초가 되는 것들을 활용하기 좋게. 이 정도로 서서를 끝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강의를 들을 때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걸 갖다가 죽칠 생각만 하지 말고 도대체가 이 똑같이 우리말로 된 이 책을 읽을 때 왜 저 선생은 저런 식으로 읽을까? 그런 걸 익히세요, 차라리. 책 읽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서 나중에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학원을 다닙니까,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도 학원을 다니더만 또 예비 과정 이래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학원을 다닙니까, 도대체? 내 생각에 조금 있으면 판사로 임명돼도 학원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판결문을 쓰나? 판결문 작성 연습이라 하죠. 그죠? 그거 법대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판결문 작성 요령,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가르치면 말이에요, 학교에서. 좀 따져봐요. 왜 등록금은 몇백만 원씩 내고서는 해줄 걸 안 해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법학도라면서. 지 권리도 못 찾으면서 누구 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렇게 그 겁이 많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학원비도 원래 학교에다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죠.
학교에서 좀 제대로 가르치면 학원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귀찮게. 방학 때는 좀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여러분 이 수강료 낸 걸로 아마 놀러 가도 충분할 건데 내가 알기로. 가까운데 어디 싼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동남아 이런데. 방학 때는 거기 가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죽으라 공부하고. 학생들 중에는 이상한 학생이 있는 게 뭐냐면 뭐 학교를 또 휴학하고 와요 여기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살림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을 좀 익히는데 치중을 하나,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여러분 또 나이도 보니까 이렇게 젊고 그래서 그렇게 내년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면 뭐 큰일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지만 실상을 얘기해 주면 말이에요. 낙방의 추억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원서 접수하는데 3만 원밖에 안 들고 뭐 보니까 제한도 없고 그냥 아무나 가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죠. 뭐 경험을 쌓아? 시험장의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의 분위기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냥 분위기 몰라도 된다니까. 그리고 핑계 삼고서는 괜히 내 원서를 당연히 떨어지죠. 두세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이 그 루틴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습관화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왜냐면 떨어지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뭐 하려고 경력을 쌓는 거예요 또. 이력서에도 못 쓸 것 같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애지간히 뭐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정도는 돼야 시험을 봐야 되죠. 잘하면 붙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건 거의 확실한데 그냥 뭐 한번 실습 삼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할 거라고 믿고 해야지. 이게 자신 없이 덤벼든 일들은 보통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피곤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항시 그 불안감에 떨죠. 나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하려고 그런 연습을 합니까? 되는 것만 해요. 그냥 되는 것만. 여러분을 과소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알기에 단계적으로 정상적으로만 산다면 못할 일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 1페이지를 펴봅시다. 1페이지. 먼저 제1편 서론이라고 딱 나왔어요. 서론. 아까 말한 그 넓은 프린트 있죠. 그 서론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44페이지까지. 서론과 본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거 서론인데 서론은 전부 뭐에 관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제목을 보면 알지만 민법에 의 이렇게 시작하죠. 서론은 전부 민법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서론 자체는. 서론 자체는 민법에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의가 나옵니다. 왜 프린트를 지금 친절하게 말해주냐 하면 프린트에 써놓은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프린트에도 서론의 체계의 첫 번째가 민법의 의의죠. 그래서 크게 한번 봐봐요. 의 밑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 의의, 실질적 의의. 그죠? 왜 그것이 꼭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그 교과서 1페이지에 그 꺾음 괄호 1번을 보게 되면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이렇게만 써 있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몇 페이지 넘겨봐도 뭐 실질적의 형식적의 이런 말이 안 나와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미리 알고 보지 않으면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책을 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5번 테마의 문장들을 그냥 한번 읽어봐요. 그냥 쭉 한번 읽어봐.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끝부분에. 실질적 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 민법이. 그래가지고 10페이지까지는 실질적 의의 민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체가. 알겠습니까? 10페이지까지는. 형식적 의의 민법은 11페이지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우리 민법전을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윤곽을 잡아가면서 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들여다볼 거 아니라.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물도 이해할 수 있죠. 뭘 거기다 써놓은 건지. 형식적 의의 민법, 실적 의의 민법.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이란 말이 그러니까 실질적 의의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법질서의 일부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가 이만하다면 민법은 이거 전체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어디 구탱이에. 민법. 전체 법질서. 응? 민법은 이 전체 법질서 중에 여기 뭐 헌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다른 거 많아요. 응? 법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이 민법은 이 전체 중에 일부다. 일부. 어? 이때 법질서 일부라고 말하는 이 민법은 실적 의의 민법인데 그러면 이 이해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아, 민법이 뭔가를 정확히 알려면 이 옆에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점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 이론에서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그죠? 민법이 뭔지를 알려면 느닷없이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옆에 있는 비슷한 것들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밝히면 된다.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를. 그래서 법질서의 일부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끊어놓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이란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해 두고 그 밑에 써있는 말이에요. 또 하나 민법이 뭐 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민법이 도대체 뭘 다루는 걸까? 내용상으로 이것은 시민의 일상 사회생활 관계를 다룹니다. 이런 거 받았을 필요 없어요. 교재 다 있죠. 사회생활 관계. 시민의 사회생활, 이거 기니까 빼고 딱 끊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회생활.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사회생활을 딱 둘로 자르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민법이 뭐 다루는 거. 여러분 또 놀래가지고 멍한 사람 있어요, 보면. 사회생활이 뭔가 복잡한 것 같아, 기분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똥 싸고, 학원 가고, 작업하려다가 딱이 맞고, 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양심이 있으니까 책을 보는 척 하다가, 비디오 방으로 내빼고, 호프집에 갔다가, 까무러 쳐서 친구가 침대에 갖다 놔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밥 먹고, 똥 싸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거라고, 이 사회생활이 별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 인간의 사회생활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다루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법학이 뭐가 다른 거냐? 이 똑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필터가 다릅니다. 이것을 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더 세분하면 민법은 민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민법적 시각에서. 그러면 이제 의학은 뭡니까? 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 도덕적 시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학적 시각, 무슨 시각, 정치적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중에 법학은 뭐 하냐면 이 대상은 인간의 사회생활 다 똑같은 겁니다. 학문이 다, 대상은. 근데 법학을 다루는 건 뭐냐면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법학이라는 거는 근데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것도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법학은 제일 먼저 구별되는 게 법학은 아, 너 밥 먹는구나. 아, 너 똥 싸고 있구나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그 존재의 측면이라고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거. 이걸 다루지 않고 법학은 해도 되는가?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당위를 다뤄, 당위. 응? 이걸 다루는 거야.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걸 다룬다고. 그러니까 이건 법학에서는 우리 삶을 전부 문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사회학적 고찰을 할 때는 저는 밥 먹고 있네. 밥 먹는 행위를 하고 있네. 저것은 무엇일까? 이게 분석하는데 법학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밥 먹어도 되는 걸 지금 먹고 있나? 먹어도 되는가? 이걸 따른다고. 해도 되는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존재와 당위를 구별하기 어려우면 문장을 바꿔치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는가 이걸 바꿔치면 돼요. 그런 엄밀하게 구별하면 세분화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그런 단계가 아닐 테니까 해도 되는가? 그렇게 바꾸면 된다고. 밥 먹어도 되는가? 똥 싸도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갑이 높아지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자기 집 화장실을 가는 방법이 있고 옆집 화장실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타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법적으로 따질 때 거기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가? 자기 집을 사용해도, 자기 집도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그 화장실이 여러분 소유가 거의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자기 화장실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소유의.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소유의 화장실이 없다고 분명히. 부모님 거죠, 다. 대부분 다 아버지 거죠. 등기부에 여러분 부친 명으로 돼 있을 거라, 다. 자기 집이.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질문이 적용됩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중에 일부인 그 화장실을 내가 사용해도 되는가?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의 집에서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버지 화장실을 무슨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을 만약에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집에 나가서 법대지 뭐 아무 집에 나가서. 옆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것도 법학에서는 밥을 먹어도 되는 거 이걸 따집니다. 화장실은 똑같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 벌어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인데 여러분 왜 먹어도 되냐고, 왜? 그거 다 법적인 그거 다 조문이 나와 있어요, 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음식점에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법학에서는 그걸 문제 삼죠. 먹어도 되는가? 그 한 가지 사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먹는데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고, 먹고 난 다음에 달리기 연습을 할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먹었다면 민법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형법도 관여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이 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잘 모르면 해도 되는가 이걸 검토하세요. 문장을 바꿔쳐가지고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법전에 920조를 펴봐요. 920조인가 그게? 아, 913조. 913조를 펴시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양육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써있죠. 913조에.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아버지 소유의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적어요. 여러분이 친권자인 부모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아버지가 사주죠. 돈 내놓으라고.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 삼죠. 이거 해도 되는가? 달라고 해도 되는가 이거? 등록금을? 왜 달라고 해도 되는가 이걸? 아니 여러분의 부친이 만약에 성질나가지고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왜 달라는 거냐? 네가 마련하거라. 알아서. 그때 여러분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조문이 적어라. 여기서 20살 넘은 사람은 저것도 적용 안 되죠. 913조가. 적용 안 된다가 실제로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이 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가 넘어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그럴 때 저 사실 법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 마치 빚 받을 거 달래는 식으로 땡깡 넣으면서 달라고 못 그래요. 아니까 자기가. 근거 없이 달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구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뭐 당연히 내놓고 내려놓는 식으로 그냥 말 못한다고. 모르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말하는 그게 아니고, 이 사회생활이 있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민법에서 다루는 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왠지 꺼름직하다,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찌르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법을 강의 듣는데 이해가 거의 안 간다. 왠지 그 내용이 다 기분 나쁘다, 이상하게.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시민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시민인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든가. 정상적인 삶을 안 사는 거지, 지금. 주로 땡깡, 구걸, 막가기, 뭐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 민법 이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가, 민법이.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다 보면은 민법이 양이 많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게 전부 우리의 삶에 관한 건데,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거나, 겪어보지 못한 건 일부는 있습니다. 예컨대 뭐 결혼과 이혼. 그건 자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 상황 뭐 해볼 수도 없고. 출산, 뭐 이런 거 좀 안 해볼 수 있죠. 극소수 부분을 빼고는 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이. 다. 물건 사고 파는 거라든지, 남한테 뭐 공짜로 받는 거, 다 해본다니까? 고시원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임대차도 다 해봤죠. 거의 다 해본 거라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한 설명을 써놓은 거를 이해를 못 한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다루는 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이 사회생활을 다룬다. 그걸 토대로 해서 1페이지 그 첫 줄부터 보시면 그 말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회가 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첫 줄에 오른쪽에 나오죠. 사회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이라 써 있잖아요. 그걸 사회라고 한다. 이게 표준적인 교과서들은 이 문장의 구성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돼 있다고. 밑도 없이 막 그냥 써놓는 게 아니고 일단 출발점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룰 거니까. 사회생활을 알려면 사회가 뭔지 알아야 돼, 사회가. 거기 보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민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사니까. 멋대로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 현실 생활을 보면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으면서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대로. 그런 사람이 민법을 익힌다는 것은 바늘이 낙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바늘이 낙타를 통과하면 낙타가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통과할 수가 없어. 사회가 뭔가가 나오고 사회생활을 곧 설명하고 계시죠. 사회생활은 곧 뭐예요? 단체적 공동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갑자기 왜 하냐 이거 느닷없이. 민법이 뭔가를 밝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민법이 사회생활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법질서가 어디서 나왔는가 설명하려고 여기서. 법이 결국은 모든 그 인문, 사회과 학문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건데 이 삶을 가만히 놔둔 채로 관찰하면 안 된다. 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룰. 그걸 준칙이라고 씁니다. 어렵게 한자로. 거기 교과서 나오죠. 준칙. 어떤 규칙 이런 뜻입니다. 룰. 준칙이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무대법 사회가 된다. 제멋대로 하는. 결국은 사회가 와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칙이 있는데 이 준칙, 이 사회생활을 지탱하는 어떤 준칙이 있죠. 이 준칙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준칙, 룰을 말해요. 사회를 유지하게 해준 이 준칙 중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이 법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거기 여러 가지 다른 게 뭐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어디 갔어, 이거?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오른쪽부터 보면, 도덕, 관습, 종교. 그러니까 법을 비롯하여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있다고 써 있죠. 이 준칙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법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준칙 중에 한 가지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준칙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그 첫째 줄, 둘째 줄을 보면
존재의 법칙이 아니라 당위의 법칙이라고 써 있죠. 준칙은, 룰은, 규칙은 있는 그대로 그렇다가 아니고 그래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위라는 한자어는 일본어 사람들이 번역한 말인데 마땅히 하여야 한다 이걸 줄임말입니다. 한자어로. 일본말로 하면 응당해야 할 행위 이걸 줄임말이에요. 당위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준칙이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법, 종교, 도덕, 뭐 관습 이게 구별이 안 됐었다고. 거기 그 6번째 줄에 깨알 글씨에 보면 그 모세의 10계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모세의 10계는 옛날엔 법이며 종교이며 다 해서 다 관습이며. 그런데 세상이 발달하면서 점차 이게 구별됐습니다. 지금 법과 종교적인 어떤 그 신조 이런 건 구별되죠. 응?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 없이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 교단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죠, 아직도.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질서에서는 모자보건법 등등에서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규범하고 우리 현실적인 법 규범하고 충돌합니다. 지금. 내용이 달라요. 이런 걸 구별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갈라졌다. 응? 처음에는 같았어요, 다. 점차 이게 세분화해서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걸 구별했으면 뭐 때문에 구별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법과 도덕,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뭐 때문에 어떻게 구별하냐. 그 둘째 문단의 끝부분에 그게 나와 있죠. 왜 구별하는가. 차이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핵심 표지가 그거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점. 도덕은 말이에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는 강제되지 않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말을 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권력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싸가지가 없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이런 말 없어요. 그것의 그 다음 단계는 문제가 돼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국가 권력이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법은 아니에요. 법적인 실효성은 국가 권력에서 강제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앞으로 이제 계속 뭘 배울 겁니까? 법정이 된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서 강제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앞으로 배우는 거죠. 도대체 뭐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뭐가 국가 권력에서 강제될까? 거의 대부분이 강제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이거 참고서 아마 대법전 같은 거 사가지고 말이에요. 내용을 사지 말고 여러분 보지 않을 거니까. 큰 서점에 가서 대법전들 펴가지고 앞에 목차만 한번 봐봐요. 법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법전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령이 한 1000개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수십만 개가 있어요. 수십만 개가 있다고. 없는 게 없어요. 뭐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냐, 시계는 어떻게 맞추니 다 법령이 따로 있다고요. 전부 다. 여러분 시계를 텔레비 보고 맞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물어볼 학생한테. 어떤 학생은 또 핸드폰에 뭐 정확하다나 모르거든. 표준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시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있습니다. 법에. 수십만 개라고.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현대인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런 게 두렵죠? 그걸 다 알아야 되나,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왜 몰라도 됩니까? 다. 우리가 주요한 이 육법이라든지 그 외에 특별법 몇 가지를 부분적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떤 법리를 깨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몰라도. 그러니까 법학부에서 일부만 가르치는 거죠.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법학부에서 가르치는 법이 10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공통의 법리를 깨칠 수 있는 주요한 골격이 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 깨치면은 혼자 법조문을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법조문 된다면 혼자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6번만 달랑 해갖고 어떻게 그 법조인이 되겠어요? 이 복잡한 이 사안에 대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쨌거나 국가권력에서 강제되는 점에서 다른 그 사회규범 또는 준칙 이런 것들과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용어를, 여기서 찾아내는 용어는 뭐가 있냐면, 법질서, 법체계,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와 있죠. 법질서, 법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같은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법은 말이에요. 헌법, 민법, 상법, 형법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알면 수험 공부를 하는데도 정확히 알면 편리한 점이 몇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민법을 공부할 때도 어떤 법리 같은 거는 전부 연결돼서 공통적일 것이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놀고 민법하고 형법하고 다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민법은 민법대로 뭉태기 요약해서 다 외워버리고 형법은 형법대로 다 외워버린다 이거예요. 두 번 일을 하는 거죠. 중복해서.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똑같은 전체 법질서의 일부인데 그걸 따로따로 공부한다 이상하게. 같은 내용을. 대부분이 같고 일부가 차이 나죠. 어떤 특질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못 읽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느 정도의 체계적 통일성을 갖춘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 통일성이 있다니까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각 법마다. 그래서 법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의 체계를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체계를 질서라고 하니까 법질서라고도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측면이 다른 것뿐입니다. 내가 또 한마디 그 충고삼 해준 말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심의 한 구석에서 마음 한 구석에서 지금까지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주관식 문제를 찾아봐도 법 체계가 뭐냐?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좀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몰라 죽겠는데. 그건 정말 아메바 같은 1차원적 생각이죠. 시험에 나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저렇게 단편적인 걸 내겠어요?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해갖고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 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기껏 사법시험 2차 시험에다 법체계라는 용어를 설명해라. 이런 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시생은 거의 다 모르지만, 저분은 안 읽으니까 아예. 요새 저거 말씀하셨죠? 소송 건다며, 학생들이. 70명인가 뭐 해갖고. 이시훈 변호사님한테 그 부탁해서 소송 건다며, 2차 시험 그것 때문에. 깨질 걸 뻔히 알면서도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이번 시험에 여러분 얘기 다 들었죠? 왜 그렇게 채점했는지, 전부 다 과락을 줬는지. 하여튼 답안지 문장에서 요약서나 학원에서 연습한 냄새가 나는 문장이 있죠. 다 긁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행정법이 그게 심하니까 과락이 70% 가까이 되죠. 68%가. 그러니까 누가 횡재한 겁니까? 재학생들이 횡재했죠. 학원에 안 다니는 사람들. 뭔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게 평가하면 아카데믹한 냄새가 풍기는 문장이 있죠. 좀 얼빵한 내용이긴 한데 왠지 그 성실해 보이고 좀 이렇게 순박하게 보이는 문장. 학교에서 강의 들은 것 좀 많이 쓴 거. 좀 문장이 좀 미숙하고. 그래서 좀 횡재했습니다. 근데 아는 학생은 2차 시험 석 달 공부하고 붙었어. 그 학생은 자기가 떨어졌을 거라고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다 샀어요, 또, 일부러. 시험 보고 나와서
뭐라고 하면서 샀냐면 책을 내 스스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책을 잔뜩 샀어요. 요즘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학생? 이걸 어떻게 높은 값을 받고 중고서점에 파냐, 이거예요. 다 샀는데. 그리고 아주 오래 공부한 사람들 있죠. 달인들, 거의 압축 요약의 달인들. 내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 채점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무슨 냄새가 나든 말든, 분명히 실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노장이 다 실력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로 분명히 실력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무리한 말인지 모르지만, 채점자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내가 이거. 근데 거의 다 그냥,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과락으로 떨어졌다. 망신스럽게. 내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1차 시험도 내년부터 경향이 바뀌죠.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영어가 빠져버렸으니까. 기본 3법만 남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하고. 요즘 학생들 선택 과목도 되게 우습게 한다며 또. 50점짜리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예년과 똑같이 낼 것 같습니까? 공부하는 과목이 확 줄어버렸는데? 뭔가 좀 어렵게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약집을 보면은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불리하다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언젠가 한테 된통 당한다고 하여튼. 언젠가. 그리고 우연히 타이밍을 잘 맞춰서 뭐가 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왜 그렇게 살지? 그런데 뭘 설명하다고 한 거야 또? 법체계, 법질서, 그거 설명했구만.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아니 민법이 뭔지를 밝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냐 이거 이상하게. 그게 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그 밑에 작은 문단에 나와 있죠. 그거 왜 공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작은 문단을 잘 보세요. 민법이 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히려면 그러면 민법이 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왜 밝히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 바로 윗문단에 나와 있죠. 그거 왜 밝힌다고 나와 있어요. 민법의 의의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민법의 의의를 밝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이 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하고 작은 문단을 합쳐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결론을 미리 뽑아놓긴 했죠. 통설은 민법을 뭐라고 그래요?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밝혀놓은 게.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충 밝혀놓은 거고. 그러면 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혀서 궁극적으로 민법의 의의를 밝혀서 여기서 민법의 의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실제로 뭐예요? 실질적이란 말을 빼놓으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에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의 의의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의의 앞에다가 삽입표를 하고 괄호치고 실질적 이렇게 쓰라고. 실질적 의의 밝히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실질적 의의. 실질적 의의를 어떻게 밝혀요? 법체계 속에 차지하는 지위를 밝히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밝히냐 이게 또. 법체계 속에 차지하는 지위는 그 작은 문단에 나와 있죠. 어떻게 밝힌다고 돼 있어요. 응? 법을 공법, 사법, 일반법, 특별법, 실제법, 절차법, 조직법, 행위법, 강행법, 이문법,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갈라놓고 그 중에 어떤 거냐를 밝히는 걸로 한다. 알겠습니까? 거기 갈라놓은 것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면 2페이지의 그 2번 테마부터 10페이지까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쓱 보면 그것들을 써놨죠 전부.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써놓은 대로.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10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갖고, 잘 보시면, 민법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요약을 하면, 일단, 여러분 정신이 사나울 테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무슨 룰이 있어야 돼, 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룰이 없으면 배고프다. 아, 슈퍼에 먹는 게 보이네. 먹자.
그래서 빵을 한참 먹고 있는데 돈도 안 내고 막 집어다가 그럼 막 교양 없이 아무렇게나 먹고 있는데 줄줄 흘리면서 앞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나간다. 작업하고 싶다. 딱이한테 맞았다. 아프다. 멋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룰인데 그 준칙.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룰이 필요한데 이 룰에는 한 가지가 아니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게 막 세분화됐어 이게. 이상하게. 그 중에서 이 룰을 우리가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다뤄요. 각각 분리해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민법 있죠. 배우려고 하는 민법은 이 룰 중에서 법 또는 법질서 또는 법체계라고 하는 거의 일부예요, 다시. 여기도 뭐가 많은데 그 중에 민법이라는 게 있다, 민법. 이 민법이 근데 뭔지를 어떻게 밝히냐 하면은 요 법 있죠. 법체계, 법질서, 법. 이 전체 중에서, 이걸 이루는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힌다. 그걸 어떻게 밝히냐? 법질 전체를 두 가지 측면으로 계속 나눕니다. 공법, 사법, 일반법, 특별법, 실체법, 절차법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민법은 그 각각의 분류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하냐 그걸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밑 땡겨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공법과 사법 중에서는 사법이고,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는 일반법이고, 실체법과 절차법 중에서는 실체법 이렇게 밝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의의 민법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10페이지까지. 형식적 의의의 민법은 왜 짧은 그 반 페이지 문장에서 밝히냐 이거예요. 그건 법전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법전을 펴갖고 민법이라는 데 찾아봐요. 민법. 왜 법전 없는 사람에서도 얘기하겠는데 법전사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어떤 학생 중에 그 놀라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책방 가서 그런 걸 확인해봤더니 2, 3천 원짜리더만 민법만 딸랑 있는 게 있던 것도 보니까 얇아가지고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게 아깝습니까 돈이? 딴 거 하세요. 딴 거. 뭐 슈퍼나 이런 거 해요. 법학한다고 하지 말고 법전 사는데 이렇게 아까워서 2,000원짜리 사두고 다니면서 공부 뭘 하고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까? 장사해요, 장사. 아니면 법전 장사를 하든가. 2,000원짜리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말이에요. 한 가지 알려주죠, 내가. 아직도 자기 법전 딱 펴가지고 토지 수용법이 만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죠, 그동안. 행정법, 헌법, 민법, 다 나와, 이거. 아직도 자기 법전에 토지 수용법이 나오는 법전은 잘못된 법전입니다. 이게 다른 법 두세 개하고 바뀌어가지고 페이지되고 다른 거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다 바뀌었고, 토지 수용법이 있는 법전은 못 써요. 반대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없는 법전은 그 법전이 아니에요. 민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 자기 법전을 펴가지고 그거 찾아봐요.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나. 그다음에 토지 수용법이 있으면 빨리 바꿔요. 법전이 없는 사람은 사요 좀. 두꺼운 거 사요. 두꺼운 거. 학생들 중에는 법전 사라고 그랬더니 시험장용 법전을 사는데 물어봤어요. 그걸 왜 샀냐 그랬더니 평소에 공부할 때 이걸 익숙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지하면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법전을 늦게 찾아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안 떠올라서 떨어지는 거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법전 찾을 시간 그 10초나 20초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법전이 우리 해마다 바뀌죠. 시험장용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그걸 상대를 하지 도대체.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보니까 그중 제일 싸길래 샀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시험장에 미리 연습을 해? 공부를 할 때는 충실히 해야 되죠.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 조문이 없는 법전을 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게 악순환에 걸린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전을 안 삽니다. 옛날에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던 게 지금 30,000원 넘죠. 좀 큰 거. 중법전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쌌다고. 근데 학생들이 전부 그걸 샀으면 그게 값이 안 올랐을 거예요. 안 사요, 사람들이. 2,000원짜리 사요, 다. 그러니까 법전 출판사, 아니, 법전 그 출판하는 것도 이제 5기만 남았죠. 그래? 에이, 빌어먹으러 그러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4만 원이라고 찍어 놓는 거야, 그냥. 안 팔리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망하는 거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2,000원짜리 들어가 있는 학생도 망하고, 4만 원짜리 파는 법전 출판사도 망하고. 우리나라 매사가 다 그러죠, 지금. 매사가 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붙여놓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그게 된 거야. 아, 민법을 폈습니까? 거기 민법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민법이라고 크게 써있는 거죠. 앞에 제호에. 응? 이런 그 법명이 붙어진 그 전체를 형식적 의의 법률로 한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밑에 말이에요. 요렇게 쓴 게 있죠, 이렇게. 여기 뭐 써놨죠? 여러분, 11페이지에 써있는 내용이 그거죠. 저거 거란에 쓴 거죠. 거기 1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봐봐요.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날 공포하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제 471호 이렇게 써있죠. 그게 민법이라고 쓴 거 여기 조금만 가만히 들어가 있죠. 여기 써있잖아 그게. 그걸 성문,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그래 이걸. 여기 써있는 걸. 이렇게 민법이라는 이름이 있고 형식적 의의 11페이지에 써있는 형식적 의의 민법이 그거고 그럼 10페이지까지 배우는 건 뭐예요? 저렇게 형식적으로 민법이라고 그러는 거 다 민법이 아니고 이 민법전에 있는 것 중에 다 민법이 아니고 민법전에 없고 딴 법전에 있는데 사실은 민법인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다 민법도 아니고 딴 데 있다고 해서 민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두고 11페이지 그 5번 테마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거기 써있는 말이. 그 11페이지 5번 테마에서 가장 시험에 시험에 대비해서 중요한 문장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말이죠.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말. 왜 일치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 민법도 아니고, 이 안에 없고 딴 데 있다고 해서 민법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써 있는데 민법이 아닌 게 뭔가를 골라내고, 딴 데 있는데 민법인 걸 찾아내서 합쳐서 그거를 다루는 게 민법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학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것도 민법에 속한 다 그러다가 배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뭔가를 밝히는 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게 뭘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페이지 상단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하냐든지. 좀 쉬었다가 그 2번 민법은 사법이다부터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